혹시 어제 잠든 남편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 저렇게 늙었지? 그리고 나도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요즘 뉴스 보셨죠? 60대 부부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 남들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을 때 쌓인 원망은 그대로 굳어가고 남편 건강은 점점 불안해지고 집안에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이 관계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혹시 이 4가지 지혜를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아침 채소 시장 앞에서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싼 채 쓸쓸히 앉아있던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블레 씨. 그날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남편이라는 사람 평생 미운 놈이었는데 죽으려고 하니 그 미움이 죄다 눈물로 바뀌더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변 노인들이 숨을 삼켰고 저 역시 마음 한쪽이 갑자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블레 씨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2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 최만식 씨는 평생 버스 운전을 하며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죠. 하지만 2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서로의 마음을 놓친 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이면 삐지고 명절이면 자식 문제로 다투고 40년 부부의 삶은 누구 것보다 고단했지만 누구보다도 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 사람들은 늘 하던 농담을 던졌습니다. 블레 씨, 오늘은 만식 영감이랑 안 싸웠어? 에이, 싸울 힘도 없어. 늙으니까 싸움도 귀찮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블레 씨는 최근 들어 남편이 부쩍 말수가 줄고 밥도 겨우 1-2 숟가락 뜨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큰맘 먹고 아침밥을 차렸죠. 고등어 조림에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시래기까지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 입맛이 없어. 그냥 됐다. 만식 씨는 찌개 뚝배기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블레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양반 또 어디 아픈 거 아냐? 내가 늙어서 이제 그만 귀찮은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 씨는 우연히 장롱 아래 떨어진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발견합니다. 날짜는 2달 전부터 시작해 일주일 간격. 과목은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블레 씨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갔고 그때 마침 들어온 만식 씨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당신 병원 다닌 거야? 만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그 말, 너무 익숙한 말. 하지만 노년 부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 평생 남자 체면 때문에 평생 혼자 참아 버릇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아프다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들. 시장 아주머니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남편들 말이야 꼭 죽기 직전 돼야 아프다고 말하더라니까. 그리고 블레 씨의 불안은 그날 밤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 영감, 만식 영감.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블레 씨는 어떻게든 흔들며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러자 남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블레 씨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었고 그 순간 남편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블래시는 마치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원망, 40년의 서운함, 말해보지 못했던 미움과 사랑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미안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이 눈을 살짝 감으며 마지막 말을 하려는 순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래시는 손을 덜덜 떨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지금 이러면 안 돼. 대답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고 블래시를 바라본 순간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그 말은 불쑥 갑자기 떨어진 눈송이처럼 조용하지만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환자 심전도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블래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의사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양반 평생 아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탁이에요. 저 사람 좀 살려줘요.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 들었는데. 노년부부의 삶이란 평생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성가신 이상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 끈이 지금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블래시는 병실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40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신혼 첫날 했던 서툰 말, 비 맞으며 퇴근하던 날 뒤돌아보며 웃어주던 모습,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밤새 계산기 두드리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늘 미워하고 성내고 불평만 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분, 보호자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블래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고비를 조금 넘겼습니다. 신장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가족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블래시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맙죠. 며칠 뒤 남편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블래시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최만식, 왜 아픈 걸 숨겼어? 왜 혼자 버텼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힘들게만 했잖아. 죽기 전에 그 죄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아픈 거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남자였는데 그 눈물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블래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최만식 씨? 그 말은 40년 쌓인 서러움, 걱정, 미움, 사랑이 한꺼번에 섞인 절규였습니다. 블래시는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아니었어. 성공도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힘들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면 됐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무 늦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내색하지 못했던 사랑, 말로 담지 못했던 후회, 사소한 오해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병원 앞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래시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우리 이제 남은 날들 싸우지 말고 얘기 좀 하면서 살자. 좀 늦었어도 이제라도 잘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40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블래시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남은 날은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날들이면 돼.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늦었지만 절대 헛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화려하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세월을 견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이제야 서로에게 건네는 두 사람의 손이 병실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인호 씨는 2020년 현대중공업협력사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기술직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든 소박한 가장이었죠. 그의 아내 정유정 씨는 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겠지.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1950년생에서 60년대생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인호 씨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듣는 퇴직 후 다 무너졌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망했다 라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준비를 너무 일찍, 너무 철저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병원비입니다. 건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노년부부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병원비라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인호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인호 씨는 오른쪽 가슴에 쑤시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네. 아내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 딸은 결혼 후 양육으로 정신없는 시기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죠. 여기까지는 위사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인호 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 걱정할까봐 숨기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가 50대 후반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59세부터 난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 하나로 국민건강검진을 매년 빠짐없이 받고 신장혈압 혈관 관련 추가 검진을 자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아깝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0 넘으면 몸이 고장나는 건 순식간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지. 이 신념이 그를 살립니다. 퇴직금 1억 4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창업하거나 자식 빚 갚아주거나 유행하는 투자에 뛰어들어 몇 년 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인호 씨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안전자산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30%는 국내 지수 ETF 배당형 중심, 20%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단 한 푼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다. 그래야 저 아이들도 나중에 부담을 안 한다. 이 말은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3년 뒤 그 말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2024년 겨울,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을 때 아내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 오늘 반찬 가게 손님도 없는 김에 같이 가자. 마침 그날 중앙일보에서 60대 부부 사망 원인 1위 심혈관계 질환 기사를 본 터라 유정 씨도 불안했던 것이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인호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 흔한 심근경색 전조였구나. 위사례의 남편처럼 혼자 앓다가 쓰러졌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숨기지 않고 바로 온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야. 치료 후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호 씨는 치료비는 충분히 냈지만 문제는 재활과 생활 패턴 조정,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바쁜 삶 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 부부.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고 인호 씨는 앞으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호 씨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대한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심이 그의 노후를 뒤사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심장 시술 후 인호 씨는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한 가지가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떠났다면 이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아주던 아내를 보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정 씨도 그날 이후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내겐 무엇보다 소중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돈보다, 집보다, 자식보다 이 사람과 하루라도 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밤 인호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인호 씨는 아내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좀 달라지자. 뭐가? 그냥 뭐든 미루지 말고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얘기하고 남은 날들 서로 챙기면서 살자. 유정 씨는 갑자기 울컥한 듯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고 살아야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린 이제 우리만 보면 되잖아. 그 대화는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노년층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관 질환 증가가 최근 큰 이슈라 더더욱 챙겼죠. 가을이면 길가의 감나무 밑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부 예전보다 더 젊어졌어. 2025년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년층의 생활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난방비는 작년 대비 체감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인호 씨 부부는 생활비 증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장기 배당 ETF에 넣어 매달 13만 원의 배당이 들어왔고 정기예금에서 매년 이자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손자 학원비 말고 우리 여행비로 쓰자. 그래, 늙었다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두 사람은 창업도 하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노후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말없이 TV만 보던 남편, 섭섭해도 말 못하고 혼자 참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가슴이 좀 답답한데 병원 가자. 바로 가. 오늘 시장에서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앉아있어. 내가 저녁은 할게. 위사래의 부부처럼 늦게야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바로 서로를 챙기며 사는 부부.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노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봄날 부부는 창릉천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순간 유정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줄 몰랐어. 인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비했잖아.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 준비한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이 준비한 덕분에 난 지금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 말에 인호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둘의 뒤로 흩날리는 벚꽃이 조용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도 큰 재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준비하고 아플 때 숨기지 않고 가진 돈을 지키고 서로를 미루지 않은 선택이
노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병원비 물가 잔여 문제 때문에 노년이 불안한 시대지만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인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비 부담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6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70대에 이르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진료비 역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노후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인호 씨가 50대 후반부터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뒷받침해준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후 재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은퇴 시점에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지출 부담이 커졌지만 퇴직금을 안전한 자산과 배당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한 사람들은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김인호 씨가 퇴직금을 창업이나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과 배당 자산으로 나누어 둔 결정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재정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할수록 노후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부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인호 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기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한 결정은 개인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건강 수준은 50대부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에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대 이후 건강 상태가 크게 양호하다는 조사도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인호 씨처럼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병의 징후를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건강 유지율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 재정 연구에서는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와 무책임한 자녀 지원이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투자로 퇴직금을 잃고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해주었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이 건강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호 씨는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반복되는 후회 목록을 정면으로 피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적 건강도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건강과 생명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김인호 씨 부부의 변화는 감정적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꾸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않는 태도, 위험을 피하는 재정관리,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 부부간의 진솔한 소통, 이 네 가지가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은 숫자와 연구들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씨의 이야기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준비된 노년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온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의학자도 그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이노 씨 부부처럼 준비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당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은 가벼운 일자리라도 갖는 것만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만 믿고 사는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자원봉사, 일자리 알선,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해 정기 출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공익활동이나 가벼운 봉사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기초수당이나 돌봄 서비스 혜택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기 건강검진 대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검사, 관절 및 치아 건강 지원,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도 지역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간호나 보조, 집안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10분 활용하면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와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주택 확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열려있는 고령자 돌봄 주택 건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돈 많아야 실버주택 가능이라는 구조를 넘어서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거 복지 확대는 노인이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기대게 만드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중심의 독립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험을 통해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는 현금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이 요양을 맡았을 때도 정규 수당이나 연금처럼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대신 가능한 한 자택에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보장받게 해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여러 세대가 모여 노년을 함께 사는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외 정책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도입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돌봄 주택, 방문 진료, 지역 복지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점검하세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노인 일자리, 재가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돌봄 주택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방문 진료를 신청하세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분이라면 요양보험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자산과 배당 수익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분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나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도록 작은 사회 참여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계와 정책,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의 삶은 준비와 연결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와 지역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건강과 재정을 챙기며 주변과 잘 이어질 때 누구나 이노 씨 부부처럼 안정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서로의 등을 바라보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맞잡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삶을 함께 걸어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젊은 날 서로에게 쌓았던 미움과 오해가 끝내 풀리지 못한 채, 가슴에 남은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함께였지만 늘 외로웠고, 늙어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던 부부였죠. 반면 또 다른 분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챙기고, 미리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 척 강한 척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야기하고,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 문을 두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지켜주었고, 사랑을 지켜주었고,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둘 다 평범했고,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바빴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선택을 조금 더 일찍 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잃어버린 것도 많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도 많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선택,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는 선택, 부부가 서로를 미루지 않는 선택,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늙는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늙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챙기고, 조금만 더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아준다면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 한번 맞춰주세요. 혼자라면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그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종만 씨가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해서 30년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공통된 실수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쳤던 그 위험, 여러분도 그대로 밟을지 모릅니다. 오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손등을 베어가던 어느 아침,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앞에 72세 배춘호 어르신이 혼자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파 한 줌만 더 얹어줘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춘호 어르신은 뭐 하나를 사도 덤을 꼭 챙겨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예?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말은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옆엔 오래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흑백빛으로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지 않은 기억들. 춘호 어르신은 늘 혼자 시장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다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을 걷다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미남 요금 안내 문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게 왜 오진 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은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메시지가 많아졌고 은행에서 걸려온 듯한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녀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스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애들이 바쁘겠지.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코 지나친 변화들이 곧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며칠 뒤 오랜만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수척했고 말투엔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버지, 저 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더 못 내준대요. 근데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어르신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평생 고생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최선이 그거냐고요. 준호 어르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달 데가 없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구석에 놓여있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 시절 준호는 아버지 손만 잡아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두 눈이 붉게 물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표정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어르신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은 햇빛에 발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며 어르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이 집은 추억이고 마지막 남은 자리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다친 소리. 준호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생각을 좀. 됐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떨어진 파 한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준호야?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관련해 상담 도와드릴게요.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춘호 어르신은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제가 상담 문자를 받아서.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바로 집 담보로 안전하게 이전해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단어가 마음에 작게 걸렸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했다고? 상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보이스피싱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까지 이르면 난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본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집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준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입니다. 애들? 둘째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했던 건 준호, 내 자존심이었구나. 준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상담해준다고. 준호는 전화를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거 사기입니다. 뭐라고? 은행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게다가 압류? 안전계좌? 이건 다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인터넷을 열어 유사 사기 문구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휴,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담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좌우명이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지키는 것이지 누가 혼자 희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준호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자리고.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갑자기 택배 상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왔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춘호님 귀하 긴급 문서 동봉.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긴장감이 방 안을 다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봉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삼킨 침이 방 안에 크게 울릴 만큼 숨죽인 순간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문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또 무슨 일인 거냐?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로 무너져 내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뒤로 정적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준호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서를 주워들고 한 글자씩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청한 사람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문서 하단에는 도무지 본 적 없는 대부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온 거냐?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여기 적힌 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주민번호랑 주소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집 앞까지 찾아온 그림자 같은 불길함을 눈앞에서 실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이라고 압류된다고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사람들한테 주민번호 말한 적 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응.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준호 어르신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누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어락이 갑자기 삐빅 소리를 내며 외부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말투엔 기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 옆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낯선 남자. 손엔 아무 상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집 주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준호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문자들, 전화를 가장한 상담, 오늘 도착한 서류, 그리고 지금 문 앞에 남자까지 아버지 집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때 문 밖에서 쿵 하고 강한 충격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로 가요. 제가 문 앞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 지키려고 여기 와준 거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서글픈 고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상처들,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일일이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상황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준호 어르신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문 밖의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지?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사과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준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집도 아버지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그제야 오래 묵혀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우리 둘이서. 며칠 뒤 경찰 조사와 신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기 조직의 명예 도용이 밝혀졌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집은 법적으로도 안전했고 대출 신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흑백사진 속 아내 이야기도 듣고 시장에 같이 가서 덤도 받아오고 준호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노후란 결국 돈과 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봐주는 마음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도 너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향교골 작은 언덕 위, 이른 아침 햇빛이 기와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고요한 동네에서 올해 74살 안병우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고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이구, 이 녀석들 겨울나기 준비 잘해야지. 허리는 굽었어도 손놀림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여전히 8090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은 안 선생 또 텃밭 닦고요 라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 하지만 이 어르신의 삶이 특별한 건 퇴직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노후를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자란 그는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월급의 15%는 꼭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의 장려금이 붙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랑 편히 살라고 모으는 거지.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꾸준함을 믿었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한국을 뒤흔든 경제 불안과 금리 폭등은 어르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퇴직 후 두 번째 해 회사 후배였던 장 부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퇴직금 굴려야지. 지금 이 펀드 월 2%는 기본으로 줘요. 형님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병 어르신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도 남들 따라하다가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웠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다가 몇 년을 허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었지. 결국 그는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서울 사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미리 집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세도 되고 제가 아버지 집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안 어르시는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절세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묻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희는 날 다시 모실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둘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명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역시 어르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어르신도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 카페가 돈 된다던데? 퇴직금 조금만 드리면 금방 본전 뽑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예전에 사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월 지출 내역과 필요 없는 욕심 정리하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난 꾸준한 게 장점이지. 결국 그는 창업 대신 지역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순간 병호 어르신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어두셨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30년 전 꾸준히 납부해왔던 실손보험, 중대질환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적게 쓰고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아직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내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갈등은 지금 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히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집은 온전히 본인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병 어르신의 아내 이정순 여사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병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아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병 어르신은 평생 자신이 지켜온 한 가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적금 하나 깨도 당신 병원비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온 보험, 연금, 준비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병호 어르신은 아내가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건강 변수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때 병호 어르신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보험금이면 치료비 대부분 해결돼요. 간호사의 말이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한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내보다 먼저 흔들린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병원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어르신은 재활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아온 이유였어.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조금 빌려줄 차례구나.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와 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재활 전문기관에 아내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싸.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하면. 아니, 당신은 평생 나 위에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위에 쓸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걷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병호 어르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봄꽃 보러 가야지. 장날에도 같이 가야 하고 당신 좋아하는 메밀전도 먹어야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40년 전 신혼 초 비 오는 날 시장을 함께 걷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병호 어르신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연금 지출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활을 가꿨습니다. 많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 그 나이에 자원봉사까지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든데,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노후를 단단히 지킨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70세 넘어서야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아내는 작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걷는다. 병호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랬잖아. 우리 봄꽃 보러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호 어르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아껴온 이유였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보험도, 신명의를 지켜온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집을 지키고, 연금을 꾸준히 쌓고, 보험을 제때 준비하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와 배우자를 위한 삶을 지켜낸 사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병호 어르신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호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참 따뜻하네.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기준 약 3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역시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겪게 될 위험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금과 보험, 저축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이 생기면 충격이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7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연금 외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인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충격에 취약해지며 한 번 가난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 저축이 끊긴 상태, 그리고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등은 언제든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금리 변화, 부동산 시장 불안, 의료비 상승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은퇴 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계들은 준비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준비된 노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집 한 채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고 공적 제도, 지역 돌봄, 민간 보장 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제도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직접 제공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의료연계, 단기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형 기초보장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에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돌봄, 소득, 건강이라는 세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고립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민간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득 증가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최소 한개 이상의 보장성 보험 유지, 긴급생활자금 확보, 의료치매 대비 자산계획 등을 실천적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분석이 반복되면서 질병사고 재활 비용을 대비한 보장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 어르신이 병원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본의무담금을 낮춰 돌봄 비용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낮아도 주거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준비와 함께 공적제도, 지자체 지원, 주거복지, 건강보험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연금과 보험을 기본 장치로 가져가며 지역의 돌봄 제도와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60대,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준비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계절에 가장 진한 빛을 품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자녀를 위한 희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명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깐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쉽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깊은 자책 때문이었죠.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병호 어르신은 평생의 작은 성실로 자신과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넣었던 연금이 아내의 재활을 붙잡아 주었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집과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노후는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어쩌면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계절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씨앗처럼 조금씩 모아둔 연금을 지키고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챙겨두고 집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명예 변경을 피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두 사람처럼 삶은 언제든 갈라지지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뒤늦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평안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 한 송이처럼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갑자기 삶이 버거워졌다는 느낌 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70대 남성이 은퇴 후 1년 만에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병원비만 한 달 90만 원이 넘어 생활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 스쳐 지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60대, 7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아파트도, 연금도 결국 나를 지켜주진 못하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분석했던 영상에서도 나오죠.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쓸 돈이 없는 사람, 연금만 믿고 살다가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걱정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60, 70대가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진짜 1위 자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들리던 조용한 뒷소리 사이로 낡은 비닐 천막 아래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있는 한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는 그의 손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죠. 그 어르신의 이름은 윤재만, 72. 예전에 작은 철물점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윤 씨는 손이 금손이야. 못 고치는 게 없어. 그만큼 성실했고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시장 아주머니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윤 어르신, 오늘도 혼자세요? 국물 더 떠드릴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윤재만은 늘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나이 드니 입맛도 줄고 사람이 그립긴 하지만 뭐 다 그렇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은 오래된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재만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문을 열기 전 철물점 카운터 서랍을 열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윤재만과 두 자녀, 그리고 젊은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냐 다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이 평범한 하루에 묘하게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최근 들어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씩 장부를 보다가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도 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두려움이 조용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장을 보던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문했던 망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윤재만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망치하니? 아, 그거 내가 주문을 했던가?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3일 전에 주문하신다며 적어 놓으셨잖아요. 여기요? 이쪽에. 장부에는 그 손님의 주문 기록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만은 그 글씨를 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또다시냐, 내가 왜 이러지? 몇 번이나 핑계를 대려 했지만 결국 그는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점점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부터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재만은 어둑한 방 안에서 혼자 밥상을 봤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가 유난히 설렜다가 금방 허무해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무리란 걸까? 식탁 옆엔 오래된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라디오 속 DJ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겐 살아갈 이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재만은 시장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혜인이 신고해 구급차가 왔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 그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건가?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혹시 혼자 생활하고 계신가요? 보호자분은? 그 말에 윤재만은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각각 멀리 타지로 떠나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시에 깊게 울렸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딴은 조용했고 침대 옆 서랍 안에는 그날도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던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애들 다 키워놨는데 정작 나는 아무도 없네. 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지며 땅바닥에 사르륵 미끄러졌습니다. 헌데 그때 사진 뒷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만 씨,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건 서로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재만의 목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됐다고. 그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 윤재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아들 윤태훈, 35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윤재만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겨울 바람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고개를 숙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냐, 바쁘다며? 재만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아들은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들었어요. 시장 아주머니한테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윤재만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악담을 하지도 감싸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흐르는 긴 순간 침묵 끝에서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잘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가 괜찮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재만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너희 엄마 떠난 뒤로 나는 매일 하루가 무서웠어.
평생 짧게 살아온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이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 한가운데에 놓인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사진이네. 아버지, 이거 아직도 매일 보세요? 윤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이 사진 뒤에 적혀 있더라고. 그걸 아무한테도 못 보여줬다. 아들은 사진 뒤를 펼쳐보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아들은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버틴 건지, 왜 철물점을 지키며 외로움 속에서도 버텼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만의 눈물이 훅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내가 잘 살아간다고 믿고 싶었던 그날부터지. 내가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 버텼어. 근데 이제는 너무 무섭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제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으려고요. 순간 윤재만은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줄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터져나온 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이제라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고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아버지가 살아갈 이유예요. 그 말에 윤재만의 모든 힘이 빠지듯 무너졌습니다. 태훈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들은 잠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죠. 이제는 저랑 같이 다시 하나씩 찾아봐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심스레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직접 했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매주 토요일엔 여기 오겠습니다. 같이 시장도 다니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요. 그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첫 토요일, 아들은 시장 입구에서 따뜻한 고구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만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말에 제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좀 살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어르신, 철물점 일해 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실 사람이 필요한데 어르신 아니면 못해요. 제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럼요. 어르신 아니면 누가 합니까? 우리 다 어르신 손 믿고 살잖아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병원 치료도 같이 해요. 우리가 도망치면 더 커져요. 제만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내 엄마도 그러더라. 살아갈 이유 절대 잃지 말라고.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따뜻한 봄빛 같은 변화가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재만은 오랜만에 흑백 사진을 서랍에 넣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살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더 큰 비밀. 바로 철물점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제만의 문틈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윤재만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깊은 흔들림이 번져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움켜쥘 때 그가 내뱉은 한마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첫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창밖을 울리는 그 시간, 윤재만은 손에 움켜쥔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계약 만료 통보서, 임대 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철물점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작은 손을 잡고 가게를 뛰어다니던 웃음이 스며 있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이제 접으라는 건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집 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했던 대로 찾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손에 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 만료요? 아버지, 재계약은요? 주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윤재만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이 가게를 철거한다더구나. 새 건물을 올린다나 뭐라나. 이젠 끝이야. 아들은 단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혼자 결정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평생 침착하던 윤재만의 얼굴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한테 짐되고 싶지 않았다. 굵은 울림과 함께 터진 절규. 아들은 얼어붙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이라니, 아버지가 왜 짐이에요?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니? 치매까지 왔다는데 이 나이에 어디서 뭘 다시 하니? 내 엄마 떠난 뒤로 난 그냥 시간만 버티며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윤재만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밥도 남기고 라디오도 껐고 사진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윤재만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훈아,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잃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죽는 거다. 나 지금 그 상태야. 아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고였습니다.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공간 마련할게요. 아버지 돌보고 같이 일도 찾아봐요. 하지만 윤재만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방해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혼자 하려고만 하세요? 윤재만의 눈이 한순간 번뜩였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 엄마 떠난 뒤로 누구라도 붙들면 무너질까봐 혼자 견뎠어.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지니?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깊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 물건을 하나씩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잔인해요. 평생 일하신 곳인데. 윤재만은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사람은 말이다. 이뤄야 보이는 게 있어.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세요? 윤재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버려진 듯한 단단한 목소리로.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최선입니까? 버티기만 하는 게 최선이었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모르겠다. 그 말은 아들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은 참지 못하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새로운 최선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윤재만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끈을 묶고 오래된 못을 정리하고 깨진 의자도 버렸습니다. 정리하다 발견한 작은 상자. 그 안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어요. 윤재만과 아들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재만은 동네 복지관의 자원봉사 모집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도우미 모집. 그 글귀가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해보고 싶으세요? 윤재만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마디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재만은 도시락 배달 첫날을 맞아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직 느리고 아직 떨리지만 몇 년 만에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윤재만은 뒤돌아 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다녀오마. 하지만 도시락을 들고 복지관에 도착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윤재만 씨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윤재만 씨 맞으세요? 도시락 배달 첫날 복지관 입구에서 불쑥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윤재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래전 철물점 단골이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다정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기억 못 하시겠죠? 저는 한정숙이라고 해요. 예전에 남편이 아프던 시절 어르신이 집수리 도와주셨잖아요. 제만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 그때 그 낡은 보일러 수리해드렸던 집 말입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아무런 대가도 안 받으셨죠. 저희 남편이 세상에 이런 분도 있다며 많이 고마워했어요. 기억 저편에 묻어있던 장면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그 시절의 자신. 근데 제가 여기서 봉사하는 걸 어떻게?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얘기해줬어요. 어르신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윤재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모습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제만의 손에 도시락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지금의 윤 어르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죠. 그녀의 말은 잔잔하면서도 묘하게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누구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 말에 윤재만의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소. 정숙은 잠시 제만을 바라보더니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그 따뜻함을 이제는 본인에게도 나눠주셔야 해요. 그 순간 윤재만은 오래 참고 있었던 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려내렸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방문한 첫 번째 집, 낡은 초가 지붕 아래 홀로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그날이구먼. 세 사람인가? 윤재만은 서늘한 바람을 막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드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요즘 사람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 손의 온기에 제만의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무너진 마음 속에서 작고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제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살겠더라. 아들은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미래도 다 막막했거든요. 윤재만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았습니다. 태훈아, 너도 외롭구나.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걸 보니까 저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건네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태훈아, 네 아버지. 윤재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단어씩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든 걸 내가 몰랐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오래된 벽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재만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자. 늦어도 괜찮지 않겠냐? 아들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같이 다시 살아봐요. 며칠 후 윤재만은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도시락 배달뿐 아니라 철물점에서 오래 해온 기술을 살려
수리 봉사반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윤 어르신 오셔서 우리 복지관이 달라졌어요. 손재주 하나는 진짜 금손이야. 어르신 아니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말. 그 말은 윤재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연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엔 오래간만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살아갈 이유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아주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 후반의 새로운 의미가 그의 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윤재만은 대답했습니다. 태훈아, 오늘은 정말 살아볼 만한 하루였다. 두 사람의 웃음이 작은 집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겨 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함께라서 괜찮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에 꼭 붙잡아야 할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삶입니다. 자식도, 아파트도, 연금도, 심지어 건강도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박영만 씨. 겉보기엔 늘 시장 골목을 산책하는 평범한 동네 어르신일 뿐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참 지혜롭게 나이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영만 씨는 35년 동안 국가연구기관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꿈꾸기보단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자라는 소박한 철학으로 살아왔죠. 퇴직금은 없었지만 30년 넘는 근속으로 2025년 기준 월 195만 원대의 평균 공무원 연금을 꾸준히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내 늙어서 자식들이 나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돼야지. 그때는 이 말이 다소 박하게 들렸지만 그의 후반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30대 시절 동네 친구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야, 영만아, 애 키우려면 아파트라도 사야지. 넌 왜 맨날 연금하고 적금만 넣냐? 박영만 씨는 그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일단 기초 체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월급 오르면 소비부터 늘리면 나중에 고생해. 남들은 집값 오를까봐 불안해할 때도 그는 묵묵히 연금 적금 건강관리 관계 관리를 4대 원칙으로 지켜왔습니다. 그게 흔들릴 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이 맞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요. 부부는 아파트 대신 소형 전셋집에 오래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늘 숨이 트일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또한 문제없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 480만 원, 재활치료비가 2달 동안 160만 원.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엔 병원비가 무서운 거야. 자식 도움 없으면 못 버텨. 하지만 박영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20만 원씩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비 대부분을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해 여름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전셋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며 집을 비워야 했던 겁니다. 영만 씨, 이제 어디로 가셔? 전세 요즘 너무 비싸던데.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노후를 대비해 15년 전부터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별도의 저축을 꾸준히 해두고 있었죠. 그 덕분에 당시보다 훨씬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분명 위기였지만 그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준비된 방패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각자 삶에 바쁘고 해외로 떠난 둘째 딸은 1년에 한 번 겨우 연락 오는 정도.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은 내 마지막 보험이라고 믿지만 박영만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얘들아,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의 인생 살아라.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다. 그는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후 생활비료 비어가비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분리해 관리했죠.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무조건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혼자 하려고만 해? 가끔은 우리도 신경 쓰게 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지만 박영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담은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부모지. 자식에게 무턱대고 기대는 대신 적절한 거리와 책임감을 유지하는 모습.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해 박영만 씨는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은 좋아졌지만 그녀는 계속 재활이 필요했고 전셋집은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집 사지 그래? 하지만 박영만 씨는 달랐습니다. 집이 노후의 답이라는 건 그에게는 오래전 버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반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그의 노년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만들게 되는 결정이었죠. 70세가 넘은 어느 겨울, 박영만 씨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세금 3천만 원 추가 인상 통보가 온 겁니다. 2025년 이후 수도권 전세 시장은 흔들림이 심해졌고 고정연금 생활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만 씨, 이 나이에 전세금이 웬 말이야. 이참에 그냥 자식 집으로 들어가면 편하지. 또 다른 이웃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혼자 사나.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야지. 하지만 박영만 씨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젠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거 아닐까? 그 말에 박영만 씨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살자고 약속했잖아.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눠둔 노후 생활비 통장 전세 상승, 대비 저축비 상자금 의료비 전용 계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갑옷처럼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이 머무는 전세집에서 계속 버틸까 옮길까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고민한 끝에 박영만 씨는 마침내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보, 우리 이사합시다. 아내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요? 더 작고 조용한 곳으로. 전세 말고 공공임대 아파트로 가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존심 때문에 꺼리는 노년층도 많지만 그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선택했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비를 더 길게 가져가려면 주거비부터 줄여야 해요. 이제는 가진 걸 유지하는 것보다 사용 가능한 돈을 오래 남기는 것이 중요할 때죠. 그 결정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 집으로 들어가거나 비싼 아파트 유지하느라 허덕일 때 박영만 씨는 오히려 지출 구조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똑똑한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순간 박영만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 몇 달 후 부부는 남양주의 새로운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단지 안엔 공원과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7080 음악을 듣고 주말에는 전통시장에서 소소한 장보기를 즐기며 평범한 하루가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참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박영만 씨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어.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월 195만 원의 공무원 연금, 소형 임대 아파트의 저렴한 유지비, 20년간 나눠둔 비상금, 그리고
아내와의 평화로운 일상. 그는 많은 60대, 70대가 가장 불안해하는 돈, 건강, 관계, 거주, 또 네 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키는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1년쯤 되자 주변 어르신들이 박영만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참 밝으세요. 노년이라고는 안 믿기네요. 어르신 부부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만 어르신 보니까 노후가 꼭 슬픈 건 아니구나 싶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조금씩 준비만 해놓으면 노후도 참 살만합니다. 그의 말은 고난을 겪고 무너져가는 노년의 삶과는 완벽한 정반대였습니다. 박영만 씨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선택을 했던 사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집값에 목숨 걸지 않고 연금과 저축을 나누어 관리하고 건강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주거비를 낮춰 노후 생활비를 안정화한 사람. 그 결과 그는 70대에도 돈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70대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다. 한국의 노년층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입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넘는 52.6%가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단독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보건사회연구원 2023 노후보장 실태조사에서 평균 154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70대 노인의 실제 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주거비, 식비의료비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주거비의 경우 2024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보증금 평균이 전년 대비 약 4.8% 상승했으며 이는 고정연금 생활자에게 즉각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0대, 70대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식 지원주거, 유지비료비 지출이 누적되며 자기 삶의 안정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와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평생을 통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계좌로 나누어 관리한 가구는 노년기에 지출 충격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은퇴 직전 직후의 지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조절한 노인들은 우울감, 건강 악화 비율이 30% 이상 낮았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심리적 경제적 충격을 덜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노년복지연구 패널 조사에서도 노후 재정주거 안정성이 확보된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고 사회적 고립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2024년 분석에서 조기 은퇴자의 노후 빈곤율이 46%에 달하는 반면 연금저축주거비 절약구조를 갖춘 가구의 빈곤율은 10% 미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자녀 지원을 과도하게 한 가구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구의 차이입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1배 더 높았으며 이는 노후 준비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기의 생활 구조를 단순화한 노인은 정신건강 신체활동사회 참여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박영만 씨 같은 노후 생활비 구조를 일찍 정비한 사람이 왜 비교적 평온한 70대를 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성, 연금과 비상금의 역할 분리, 과도한 주거의료, 지출의 선제적 대비, 그리고 자식과의 경제적 거리두기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노후 안정성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요약하면 한국 노년층의 빈곤과 고립은 단순히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 건강, 관계, 자녀, 의존이라는 네 가지 영역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즉, 불행한 사례의 인물들은
이내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며 위기를 겪었고, 박영만 씨처럼 대비한 사례는 이내 가지를 조기에 다층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통계는 말합니다. 노후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고요. 노년기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준비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생활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노년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늘어나면서 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 때문에 노년층이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형은 노후 내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와 난방비 감면, 요금 감면 제도 등이 더해지면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노후의 경제적 압박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의료비 상한제 등은 갑자기 늘어나는 병원비를 막아주는 보조장치가 되어 큰 위험을 예방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해지는 시기에 식사와 주거, 돌봄, 의료까지 모두 연계 지원하여 노년층이 요양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해외 국가들도 다양한 해결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한국 노년층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 요양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노년층이 병원비와 돌봄비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소득 노년층에게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후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노후의 안정은 소득이 많고 적금보다 지출 구조와 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인 빈곤과 고립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할 때 서서히 다가오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 정책들은 이미 많은 노년층이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들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분석에서 확인된 만큼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작은 실천이 인생 후반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준비한 사람에게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편안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외롭게 무너져버린 노년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행복을 지켜낸 길이었습니다. 처음 사례의 주인공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집값만 믿고 내일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버팀목은 하나둘 무너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져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마음이 아팠고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똑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집이나 체면에 묶이지 않고 연금과 저축을 나누고 생활비 구조를 조정하고 작은 집에서라도 두 발 딛고 설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바닥을 다져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내와 함께 잔잔한 햇살 아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내 노후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 질문에 한 사람은 자식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70대를 지나고 80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눈물로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미소로 오늘을 맞이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작은 약속들, 오늘 내가 정리하는 작은 지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하나,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둔 비상금 통장 하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하나, 아침에 눈 뜨는 이유 하나,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중 누구의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무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길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합니다.